스스로 막 수만 줄의 코드를 짜내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순식간에 0으로 만들어버리는 완벽한 AI 모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그건 뭐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혁신이겠네요. 그렇죠. 누구나 꿈꾸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터진 지정학적 충돌 하나 때문에 그 AI를 돌리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전원 플러그가 확 뽑혀버린다면 어떨까요? 아, 그러면 그 완벽한 혁신도 당장 내일 아침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약간 클라우드라는 환상 속에 살던 기업들이 사실 자신들은 엄청난 양의 전기를 잡아먹는 지극히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있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주간이거든요. 네,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죠. 그래서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저희가 책상 위에 싼더미처럼 쌓인 자료들을 싹 다 해체해 볼 겁니다. 투자은행들의 최신 시황 분석부터 연방준비제도의 경제지표, 오라클 실적 보고서,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보고서까지 전부요. 이 조각들을 모아서 거대한 퍼즐을 하나 맞춰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해요. 이번 주 미국 증시를 뒤흔든 극심한 변동성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 혼란의 이면에서 어떤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겁을 먹은 게 아니거든요. 경제를 움직이는 기본 수학 공식 자체를 아예 다시 쓰고 있는 중이죠. 공식을 다시 쓴다고요? 네. 그러니까 혁신의 속도만 계산하던 시장이 이제는 그 혁신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에너지 그리고 자본의 한계를 드디어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한계라. 그럼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사건부터 한번 뜯어보죠. 자료를 보면 2026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에픽 퓨리 합공 군사작전이 있었던 날이죠. 맞아요. 이 작전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고 이란이 즉각적으로 보복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잖아요. 그게 시장에는 엄청난 타격이었죠. 수치를 보니까 전 세계 원유랑 LNG 공급량의 약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더라고요. 그게 막히면서 브렌트유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00를 뚫고 $103 선까지 수직 상승해버렸고요. 진짜 무서운 상승세였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갖는 의문은 이겁니다. 과거에도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면 유가는 항상 튀어올랐잖아요. 그러다가 며칠 발작하고 금세 제자리를 찾았단 말이죠. 네, 보통은 단기적인 심리적 공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 자료들을 보면 월가 기관들이 단순히 반짝 공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구조 자체가 망가졌다고 아예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유가 $103가 도대체 실물 경제에 어떤 톱니바퀴를 박살냈길래 이런 구조적인 공포가 퍼진 건가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스템 전체로 번져나가는 경로를 추적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는 2.4%로 꽤 안정적이었어요. 연준이 엄청 환호할 만한 숫자였잖아요, 그거. 그렇죠. 하지만 호르무즈 봉쇄는 이 지표를 하루아침에 과거의 유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또 다른 데로 불똥이 튄다는 건가요? 네, 핵심은 파생되는 공급망의 마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비료 시장의 붕괴죠. 잠깐만요. 비뇨요. 에너지가 막혔는데 뜬금없이 농업 쪽으로 타격이 갔나고요? 이게 아주 기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 비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셔야 해요. 거기가 중동 국가들이니까 천연가스랑 관련이 있나요? 정확합니다. 천연가스를 정제해서 만드는 암모니아랑 요소 비료의 핵심 생산 기지거든요.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 비료 수출량의 3분의 1이 이동합니다. 와, 3분의 1이나요? 네. 그래서 해협이 막히자마자 불과 일주일 만에 요소 비료 가격이 무려 25%나 폭등했어요. 세상에, 일주일 만에 25%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비료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남미나 아시아의 곡물 생산 비용이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시차를 두고 전 세계 마트 진열되어 있는 식료품 가격을 밀어 올리겠네요. 맞습니다. 월가 분석가들이 2분기 물가 상승률이 3.5%에서 4.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원유 수입 단가 상승에다가 글로벌 식량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나비 효과가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막히면 단순히 공장 벨트가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 물가까지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거군요. 결국 기업들의 마진을 전방위적으로 갉아먹는 거고요. 네, 바로 그 톱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이 연중 최저치를 뚫고 3주 연속으로 곤두박질 친 거네요.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그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거시경제의 폭풍우 속에서 그동안 시장의 중력을 무시하고 끝없이 날아오르던 대형 기술주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거기도 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 자료를 보면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단숨에 1,200억 달러나 증발했어요. 게다가 엔비디아는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확 미끄러졌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무적일 줄 알았던 AI라는 방패가 고작 유가 상승 하나에 이렇게 쉽게 뚫려버린 건가요? 방패가 뚫렸다기보다는요, 투자자들이 드디어 그 방패의 유지비를 청구서에서 확인하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아, 유지비 청구서요.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은 AI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 즉 무한한 생산성 향상에만 열광하면서 돈을 막 쏟아부었잖아요. 사실 묻지마 투자 느낌도 좀 있었죠. 그런데 유가 103달러 시대가 되니까 시장의 초점이 갑자기 차가운 현실로 이동한 겁니다. 그 엄청난 연산 능력을 자랑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돌리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전기료가 있어야 AI도 돌아가니까요. 맞아요. 전기료가 폭등하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의 운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 그래서 투자자들이 계산기를 다시 두드린 거군요. 네, 투자자들이 이제 묻는 거죠. AI가 대단한 건 알겠는데 저 막대한 전력망 유지 비용을 다 감당하면서도 진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도대체 누구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파괴적 혁신에 대한 어떤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AI가 세상을 바꾸긴 할 텐데 그 과정에서 기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이나 엄청난 하드웨어 투자 비용이 기업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뼈아픈 현실 말이죠. 정확합니다. 아주 냉정한 현실 점검이죠. 약간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뷔페 식당에 진짜 영수증에 날아온 기분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가져온 자료 중에 유일하게 이 영수증 검사를 가뿐히 통과하고 혼자 샴페인을 터뜨린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오라클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오라클의 2026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보면 총 매출 17억 달러로 무려 22%나 증가했고요. 클라우드 매출은 44%나 폭등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였죠. 제일 눈에 띄는 건 자녀 수행 의무, 즉 RPO라는 지표인데요. 이게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미래의 확정 계약 금액이잖아요. 이게 무려 325%나 폭등해서 5,530억 달러를 찍었단 말이죠. 다른 빅테크들은 지금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 때문에 다들 쩔쩔 매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라클은 대체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자기 자본을 깎아먹지도 않고 이런 엄청난 계약을 따낸 겁니까? 오라클의 비즈니스 구조를 뜯어보면 아주 영리한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오라클은 대규모 AI 인프라 확장을 진행하면서 회사 차원의 막대한 추가 자본 조달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빚을 내거나 주식을 새로 찍어내는 일을 안 했다는 거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리스크와 기용을 고객에게 아예 분산시키는 구조를 짠 겁니다. 고객들이 AI 연산에 필요한 GPU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막대한 선불금을 내게 하거나요? 선불금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고요? 네, 아니면 아예 고객이 직접 자기가 쓸 GPU를 사와서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얹어서 사용하는 이른바 BYO 모델을 적극 도입한 겁니다. 와, Bring Your Own 모델요? 맞습니다. 자신들은 클라우드 인프라의 뼈대만 딱 제공하고 가장 비싸고 위험한 하드웨어 비용 리스크는 고객한테 넘겨버린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고객 돈으로 인프라를 깔고 자신들은 안정적인 구독료랑 서비스료만 챙긴다는 거네요. 아주 똑똑한 전략이죠. 게다가 자료를 보니까 오라클은 AI 모델이 스스로 컴퓨터 코드를 작성하게 만들어서 내부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도 거의 0에 가깝게 줄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용 절감도 완벽하게 해낸 거 있죠. 수익은 극대화하고 자본 지출 리스크는 고객에게 다 넘기는 완벽한 방어 구조를 갖춘 거군요. 빅테크 내부에서도 누가 돈을 불태우고 있고 누가 진짜 돈을 벌고 있는지 이 옥석 가리기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주 기계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품이 낀 대형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수천억 달러의 자금은 지금 대체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돈은 결코 가만히 쉬지 않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대규모 자금의 순환매장세가 아주 뚜렷하게 작동하거든요. 순환매요? 돈이 빙빙 돌고 있다는 건가요? 네, 올해 들어서 S&P 500 같은 대형주 중심 지수가 고전하는 동안에요. 중소형주를 모아놓은 러셀 2000 지수는 오히려 6.1%나 상승했습니다. 오, 중소형주가 치고 올라왔네요. 더 흥미로운 건 아예 미국 시장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글로벌 비미국 주식으로 뭉칫돈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 기술주가 너무 비싸지니까 덜 올랐거나 장부 가치 대비 저렴한 중소형주, 아니면 아예 글로벌 주식으로 돈이 도피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똑똑한 자본들은 이미 피난처를 찾은 거죠. 그런데 이런 자금 이동의 배경에는 결국 돈의 값을 결정하는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의 행보가 깔려 있을 텐데요. 지금 경제의 조종석에 앉아있는 연준 위원들의 상황이 제가 보기엔 거의 재앙에 가깝습니다. 네, 연준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아플 겁니다. 당장 3월 18일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현재 기준금리가 3.50에서 3.75% 수준이고요. 이걸 위협하는 외부 요인들이 지금 너무 많단 말이죠. 백악관은 2020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세금 감면 법안인 OBBBA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정치적인 압박이 엄청난 상황입니다. 이 세금 감면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중에 돈이 잘 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은 연준한테 당장 금리 내리라고 거의 협박 수준의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연준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정책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백악관의 압박 때문만은 아니에요. 경제 지표 자체가 연준을 사면초가로 몰아넣고 있거든요. 지표도 안 좋게 나오고 있나요? 네, 한쪽을 보면 2월 비농업 고용이 9만 2천 명이나 감소했고 실업률이 4.4%로 올랐습니다. 아유, 고용시장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네요. 고용이 둔화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사실 이 지표만 보면 연준은 당장 금리를 팍팍 내려서 경제에 산소 호흡기를 달아줘야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호르무즈 해협 사태 때문에 유가가 103달러를 찍었잖아요. 물가가 다시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문제죠. 백악관이 추진하는 세금 감면으로 시중에 돈까지 풀리는 마당에 금리마저 낮아지면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그 1970년대식 초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연준이 마주한 불가능한 수학 공식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요. 반대로 금리를 유지하거나 올리면 고용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촉발하게 됩니다. 와,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92% 이상으로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요. 어차피 동결이 기정사실이라면 이번 FOMC 발표에서 청취자 여러분이나 시장이 진짜로 매의 눈으로 뜯어봐야 할 힌트는 뭔가요? 그냥 파월 의장 입만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연준 의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점도표의 이동 궤적을 보셔야 합니다. 아, 점도표요? 네, 위원들이 올해 말 그리고 내년의 금리 인하 횟수와 폭을 도대체 어떻게 수정했는지가 시장의 중장기 방향성을 결정할 거거든요. 점이 어디로 찍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역 불확실성이라는 폭탄 변수 하나를 더 얹어야 합니다. 무역 불확실성이요? 최근 대법원이 백악관의 긴급 관세 조치를 무효화시켰잖아요. 아, 네.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그러자 행정부가 우회로를 찾아서 품목별, 기간별로 제한을 둔 이른바 플랜 B 관세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관세면 결국 수입 물가를 높이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은 이 비용을 결국 소비자 가격에 고스란히 전가하게 됩니다. 아,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유가 급등에 이어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또 다른 인플레이션 폭탄을 떠안게 된 셈이네요. 정말 첩첩산중인 거죠. 유가 폭등, 실업률 상승, 정치적 압박, 거기다 관세 폭탄까지. 와, 여기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아마 숨이 턱 막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겉보기에는 진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완벽한 폭풍 한가운데서 침몰하기 직전처럼 보이니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시장의 표면이 막 요동칠 때 수면 아래에서는 시스템을 지탱하려는 보이지 않는 튜닝 작업이 진행되기 마련이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본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연준의 미셸 보우먼 부회장이
이번 주에 바젤3 자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예고를 했더라고요. 대형 은행들의 자본 요구량을 소폭 낮춰주겠다는 건데 네, 그 발표가 있었죠. 아니 잠깐만요. 세상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위험할수록 은행들은 오히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금고에 현금을 더 두껍게 쌓아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직관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은행의 자본 규제와 실물 경제의 혈액순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약 은행이 대출 손실을 대비해서 무조건 자본을 많이 쌓아둬야 한다면요. 그만큼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확 줄어듭니다. 아, 금고에 묶여 있으니까 밖으로 돈이 안 나가는군요. 맞습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둔화될 조짐이 보일 때 은행이 규제에 묶여서 대출 창구를 아예 닫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돈을 못 빌리겠죠? 네, 흑자를 내는 아주 건실한 기업들도 단기 자금 융통이 안 돼서 도산하게 됩니다. 이른바 신용경색이 발생하면서 침체가 급가속되는 거죠. 와, 흑자 부도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연준은 기존 바젤3 초안에 있던 불필요한 중복 계산 항목들을 없애서 은행의 숨통을 틔워준 겁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전통적인 대출 기능을 유지하게 만들고 이게 결국 실물 경제의 둔화를 막는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하, 돈이 멈추면 다 죽으니까 규제를 미세 조정해서 혈관에 피가 계속 돌게 만들어준다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돈의 성격 자체도 지금 막 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때문에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요. 거대 자본들이 그 60대 40 포트폴리오를 버리고 대체 투자로 몰려가고 있더라고요. 네, 자금 이동이 아주 뚜렷하죠. 사모펀드나 거시경제의 변동성 자체에 베팅하는 매크로 헤지펀드, 그리고 은행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돈을 쏴주는 직접 대출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29년에 미국의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가 예견되면서요. 이 똑똑한 돈들은 이미 퍼블릭 주식시장을 떠나서 AI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무시장으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기관 투자자나 억망장자들은 이런 복잡한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로 쏙 도피해서 인프라 수익을 챙긴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정보망이나 최소 투자 금액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 어쩌란 겁니까?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술주는 거품이 꺼지고 있고 거시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라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저 대중교통에 묶인 채 가라앉는 주식시장이라는 배에서 맨몸으로 폭우를 맞아야만 하는 건가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순환매 장세에서 자동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자동으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개인이 시장의 폭락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맞을 때는요, 소수의 특정 테마주의 자산을 몰빵했을 때뿐입니다. 앞서 우리가 중소형주와 글로벌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아까 돈이 빙빙 돈다고 하셨죠? 만약 여러분이 광범위한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자산군과 지역이 아주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기관들이 대형 기술주를 팔고 중소형주를 사들이는 그 거대한 자금 이동의 혜택을 여러분의 계좌가 아주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됩니다. 아, 시장의 돈이 다른 섹터로 로테이션 되는 거지 허공으로 증발하는 게 아니니까요. 맞아요. 굳이 내가 매일 밤잠 설쳐가며 오르는 주식을 찾아 옮겨 타지 않아도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자체가 그 자금의 이동 경로를 이미 넓게 덮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분산 투자의 힘이 여기서 발휘되는 거군요. 게다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엔진은 여전히 튼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비가 아직 살아있나요? 네, 물가가 올라도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 지출은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올해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도 여전히 2.5%라는 안정적인 궤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 안심이 되네요. 역사적 데이터를 돌려보면 지정학적 위기나 유가 쇼크로 인한 시장의 단기 발작은 포트폴리오를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진정한 파괴는 언제 일어납니까? 진정한 파괴는 투자자들이 뉴스 헤드라인의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서 자산을 확 집어 던질 때 발생하죠. 기관들이 사모폴드로 간다고 해서 건실하게 분산된 개인의 포트폴리오가 힘을 잃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기는 단지 자산의 가격을 다시 매길 뿐 경제라는 기계 자체를 부수지는 못하니까요. 복잡한 수학 공식 속에서도 시간과 분산이라는 기본 원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명쾌한 해석입니다. 자, 이제 오늘 논의한 산더미 같은 정보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엮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변곡점이었어요. 네, 모든 게 바뀌는 시점이죠. 호르무즈 해협 위기라는 아주 물리적인 외부 충격이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밀어올렸고, 이로 인해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고용 방어라는 불가능한 두 가지 과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정책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시적 압박은 미시적인 기업의 현실로 바로 이어졌잖아요. 막연한 성장성에만 열광하던 AI 시장은 103달러짜리 유가 앞에서 아주 무자비한 현실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영수증을 까보기 시작한 거죠. 맞습니다. 누가 전력 비용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오라클처럼 자본 지출 리스크를 싹 회피하면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진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냉혹한 실적 장세로의 전환입니다. 쏟아지는 뉴스와 엇갈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좀 피로감을 느끼셨을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을 통해 붉은색과 푸른색 화살표만 난무하는 주식창 뒤에서 이 자본주의의 톱니바퀴가 도대체 어떻게 기계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하는 순간을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큰 그림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탱하는 엑스레이 필름이 오늘을 계기로 조금은 더 선명해졌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수많은 자료를 해체하고 조립하면서 제 머릿속을 아주 강렬하게 때린 생각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오라클의 사례에서 보셨듯 AI는 스스로 코드를 작성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의 한계 비용을 0에 가깝게 폭락시키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누구나 진짜 푼돈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찍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흔해지는 거군요. 네. 반면에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와 다가오는 2029년 전력망 부족 전망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에너지와 전력은 갈수록 희소하고 엄청나게 비싼 자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물리적 자원의 반격이네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2030년대 글로벌 경제의 진정한 지배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스스로 코딩하는 최고의 AI 모델을 가진 소프트웨어 빅테크일까요? 아니면 아니면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의 생명줄인 전원 플러그와 에너지 공급망을 꽉 틀어주고 있는 전력망 및 인프라 기업일까요? 무한하게 복제되는 디지털 지능과 절대적으로 한정된 물리적 에너지 사이에서 과연 누가 진짜 권력을 거머쥐게 될지 오늘 하루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